몰락한 가문 출신의 귀족 카이사르가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획을 그은 사건이 갈리아 전쟁입니다. 이 갈리아 전쟁을 통해서 카이사르가 어떻게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갔는지, 그리고 자신의 반대파들을 제어했는지를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리고 그들의 힘을 통제하는지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한 낯선 곳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 지정학을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해야만 됐던 카이사르,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갈리아 전쟁 3년차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리아 전쟁 첫 해와 두 번째 해를 보내며 카이사르는 군단병들을 자신과 말이 통하는 부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부관들이죠. 갈리아 지역은 이탈리아 번다보다 훨씬 넓은 지역입니다. 서쪽으로는 스페인과 경계를 이루는 피레네 산맥부터 독일 서부로 흐르는 라인강까지입니다. 지금의 프랑스와 독일 서부 일부를 포함한 넓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한 번에 평정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넓기 때문에 카이사르 혼자 모든 지역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러나 카이사르는 자신의 세력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 아닙니다. 갈리아 전쟁을 시작할 때 그와 함께했던 부관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입니다. 딱 한 명 동갑내기 라비에누스를 제외하고는요. 두 해간의 전쟁은 단순히 이겼다의 문제가 아닌 부관을 양성하는 시간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갈리아 전쟁 2년차 후반 그리고 3년차 내내 카이사르가 부대를 부장들에게 나눠주고 각 지역에 파견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갈리아 전체를 정복해 나갑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갈리아 전쟁 2년차 말미에 보여집니다. 벨기에 지방에서 벨가인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카이사르는 속주 관리를 위해서 이탈리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부장 중에 한 명인 갈바에게 스위스 지역에 아직 로마화되지 않은 지역을 정복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정복이라고는 했지만 로마화되지 않은 부족을 물리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카이사르가 적어놓은 목적은 상인들이 알프스를 넘어 갈리아 지방으로 넘나들기 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탈리아에서 갈리아 지방으로 넘어가는 길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미 속주화되어 있었던 프랑스 남부 지방, 지금의 마르세유, 니스가 있는 지방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스페인까지 속주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안도로는 로마가 개척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의 이탈리아 북서부의 토리노라는 도시에서 서쪽으로 알프스 산맥을 넘는 수사 계곡을 지나가는 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길의 특징은 갈리아 남쪽 지방으로 이어진 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체를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스위스를 가로지르는, 다시계서 알프스를 넘는 길이 있어야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알프스 지역에 있었던 부족들은 굉장히 거친 민족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굉장히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보신 분들이라면 미국 동부 에팔라치아 산맥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명예살인이 일반적인 동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족을 해코지한 누군가가 있으면 반드시 그 가족 중 누군가가 나서서 복수를 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순회하는 판사들은 그러한 지역적인 감정까지 고려하면서 재판을 해야만 됐다는 이야기를 말콤 글래드웰은 적어놓고 있어요. 갈리아 전쟁 1년차에 카이사르가 상대했던 헬베티족은 상대적으로 평지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갈리아 전쟁 2년차 말 카이사르가 부장 갈바에게 길을 열라고 했던 지역은 알프스 산 중의 산 중인 지역입니다. 그만큼 폐쇄적이라는 거죠. 이들은 이 고개를 지나다니는 상인들에게 삥을 뜯었다고 해요. 통행료를 받은 거죠. 그런데 통행료만 받으면 다행인데 약탈까지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이 고개를 지나다닐 때 위험
위험이 많았다고 해요.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었던 이유는 로마를 정복하기 위함이었죠. 한니발의 목적대로 로마를 정복하고 이탈리아 반도가 카르타고의 수중으로 떨어졌다면 배로 이탈리아 반도를 접근을 하지 더 이상 알프스를 넘을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카이사르가 생각하는 갈리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갈리아를 정복하고 나면 이 지역을 수시로 드나들기 쉬운 편리한 도로망이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2개가 있었지만 더 필요하고 중부지방으로 들어가기 쉬운 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갈리아 전쟁을 수행하면서 카이사르는 수시로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계곡이나 해안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우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모아서 갈리아 지방으로 투입을 하고자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긴 동선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 돼요. 카이사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빠른 길을 개척해 놓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카이사르 머릿속에는 당시 지중해 지방의 지도가 모두 들어가 있었던 듯 합니다. 갈바는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로 진격을 합니다. 잘 조련받은 군단병과 카이사르 옆에서 보고 배운 게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갈바는 연전연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복한 지역에서 겨울을 지내라는 명령을 따르려 합니다. 그래서 갈바는 레마노 남동쪽 아래에 있는 옥토도루스라는 마을에 진영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을을 가로지르는 롱강을 사이에 두고 한쪽 편에는 진영을, 한쪽 편에는 기존의 갈리아 부족이 살도록 합니다. 열심히 진영을 구축하고 있었던 어느 날 강 건너에 갈리아인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산 위에는 알프스 갈리아인들 군대가 가득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지역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분지 지형입니다. 이 높은 곳에서 낮은 지역으로 적군이 몰려들면 싸워서 이기기 그다지 쉽지 않은 모양인 거죠. 그래서 갈바는 휘하 지휘관들을 모아서 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위험하니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들도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싸워보지도 않고 철수하는 것은 그러니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자 라는 의견이 대세였던 듯 해요. 그래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파상 공세에 쉽지 않은 방어전이었다고 해요. 당시에 알프스 갈리아인들 병력은 3만 정도 됐고요. 갈바와 함께 있었던 군인 수는 5,000명 정도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진영도 완전히 완성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알프스에 있던 갈리아 부족들도 이러한 상황을 다 계산을 하고서 공격을 한 거라고 카이사르는 적어 놓습니다. 갈바와 군단병들은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원병이 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자 갈바는 철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섣부른 철수는 도리어 전멸로 이어지기 쉽죠. 그래서 기습 아닌 기습을 하고 물러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즉 전투에서 승리한 후 퇴각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해자를 메우고 창을 던지는 적군들에게 지속적으로 방어전만 펼치던 로마군이 갑자기 문을 열고 쏟아져 나오자 적군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워낙에 기동력도 좋고 전투력이 좋은 로마 군단은 3만 명의 적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3만 명 중 10,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이렇게 되고 나서 갈바와 군단병들은 그들이 이곳에 들어왔던 길을 따라 후퇴를 하게 됩니다. 크게 패전한 갈리아 군인들은 갈바를 따라오지는 못했다고 해요. 아쉽기는 하지만 카이사르가 명령한 정도까지는 수행한 것이다 라고 카이사르는 적어놓고 있어요. 아마도 카이사르는 한 번의 전투로 알프스에 살고 있던 폐쇄적인 민족들을 로마화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상태로 끝까지 버티도록 명령을 했었을 겁니다. 카이사르는 이때 이탈리아 북부로 이동해서 속주 총독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무너진 삼두 정치를 복구하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후에 루카 회담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당시 로마의 거물이었던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를 자기 편으로 확실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크라수스는 권력보다는 돈을 더 좋아하는 인물이고요. 폼페이우스는 권력을 가지고 특별히 무엇을 하겠다라기보다는 명예를 중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크라수스에게는 동방 속주 총독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폼페이우스에게는 에스파냐의 총독 자리까지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속주 총독이라 함은 군단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각각 10개의 군단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폼페이우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때 루카에는 600명의 원로원 의원 중 200명이 와 있었다고 해요. 이들은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일부는 카이사르 진영에 있었던 의원들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카이사르는 원로원파도 아닌 민중파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었던 원로원 의원들을 자신의 지지자는 아니어도 최소한 적이 되지 않게는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후 원론파의 대표 주자인 카토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원하는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참고로 카이사르는 술라처럼 또는 마리우스처럼 반대파라고 해서 죽이는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카이사르가 루카 회담을 진행하는 중에도 갈리아 지방에서는 정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다고 해요. 특히 벨기에 지방에서의 정복전쟁 동안 인지를 보내고 항복을 하기로 했었던 갈리아 서쪽과 서북쪽에 있었던 부족들이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다음 전쟁지는 대서양 연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함대를 구축하라고 합니다. 로마가 1차 포에니 전쟁 때 처음 바다로 진출했던 역사가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카이사르는 배를 만들라고 하면서도 대서양이 지중해와 다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리아 전쟁기에는 갈리아 서북부 지방의 배들이 지중해의 배들과 다른 모습을 상세하게 기술을 해 놓습니다. 하지만 늘 지중해식으로 배를 만들었던 로마 군단은 지중해식 배를 만들어 놓습니다. 월동 준비에 들어간 카이사르의 군단에서 임금 부족들에게 식량을 구매하러 갔던 장교들을 갈리아 부족들이 억류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로마는 동맹 부족이나 이웃 부족들에게 식량을 구할 때 돈을 주고 사오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유는 로마는 장기적으로 이 지역을 지배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영속적으로 로마화시키겠다라는 표현은 적어놓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전투에서 이기고 약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식량을 사러 갔던 장교들을 억류한 거죠. 한판 붙어보자는 겁니다. 이 부족들은 갈리아 전쟁 2년차에 로마 군단이 벨기에 지방을 정복하는 것을 보고 인지를 로마에 보내고 로마와 강화를 하기로 결정을 했던 부족들이에요. 로마는 강화 협상을 맺은 나라가 배신을 할 경우 더 무섭게 몰아치는 모습을 보여요. 카이사르는 이 부분을 야만인과 문명인의 차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 역사를 보면 로마도 약속을 파기한 적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던 시절 바다의 왕은 카르타고였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와 협상을 하죠. 로마는 바다로 나오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자 로마는 카르타고와 해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약속을 위반한 거죠. 하지만 당시 로마도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시칠리아의 메시나라는
도시가 로마의 동맹국이 되고 메시나가 위험에 처하자 메시나를 구하기 위해서 시칠리아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카르타고와 붙게 되는 거죠. 먼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공격을 한다라는 게 로마의 명분입니다. 이러한 명분은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계속 사용이 되죠. 갈리아 지방을 들어갈 때도 동일했습니다. 만약 로마와 강화 조약을 맺은 부족들이 반기를 드는 것을 방관했을 경우 다른 부족들도 동일한 행동을 취할 거라는 거죠. 갈리아 전쟁기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 로마는 위험할 거라는 이야기를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전쟁은 명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뒤에는 실질적인 이유가 숨어 있고요. 루카 회담을 마친 카이사르는 빠르게 지금의 노르망디 근처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군단병들을 갈리아 주요 지방으로 파견을 해요. 바로 전해 평정을 했었던 벨기에 지방으로는 가장 믿을만한 라비에누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노르망디 해협 인근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북부 해안 지방으로는 사비누스를 3개 군단과 함께 보내요. 그만큼 힘든 전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한 거죠. 그리고 남쪽 아키타니아 지방으로는 크라수스를 12개 대대와 함께 보내요. 10개 대대가 한 군단이니까 한 군단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겠죠? 그리고 브루투스, 여기서 브루투스는 브루투스 너마저의 브루투스가 아니라 데키우스 브루투스라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 인물에게는 해군을 모아서 반란의 중심에 서 있던 베네티족 앞바다로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2년 동안 양성한 후계자들을 주요 지점으로 파견을 한 거죠. 그러면 젊은 카이사르의 부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카이사르는 바람둥이로 유명합니다. 귀족 부인들의 반수와 연문을 뿌렸다고 하니까요. 이들의 아들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애인에게 자신의 아들을 부탁한 거죠. 그 집안의 아버지들도 아들의 성공을 원했을 거예요. 당시 로마에서 성공하는 두 가지 트랙이 있다면 하나는 키케로처럼 변호사로서 성공하는 코스입니다. 또 하나는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거죠. 아들을 보낸 원로원 의원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반신반의였을 겁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카이사르가 지속적으로 보내온 승전보는 아버지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카이사르에 동조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고요. 카이사르는 중도파였던 사람들, 아니 자신의 반대파였던 사람들의 마음을 아들들을 통해서 휘어잡게 됩니다. 그래서 갈리아 전쟁기에는 이런 젊은 장교들의 활약상이 많이 적혀 있어요. 특히 3년 차에는 가득합니다. 카이사르의 반대파라고 할 수 있는 키케로 역시 자신의 동생을 카이사르에게 보내요. 그리고 지방에서 상경에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키케로였기 때문에 주변에는 인사청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카이사르는 문학적으로 키케로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해요. 정치적으로는 생각이 달랐을지 몰라도 문학적으로는 상당히 말이 통하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이 주고받은 편지가 상당히 많고요. 이러한 키케로는 카이사르에게 자신에게 인사를 청탁한 사람들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도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카이사르는 인사청탁을 받았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군단장을 시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질 수 있고 위험하니까요. 양이 많아지면 질도 보장이 되는 경우가 흔하죠. 여기에 카이사르는 훌륭한 선생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파견한 모든 부장들은 성공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